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그리고 우리 송장경 기자, 오늘 또 취재해주신 김지경 기자, 그리고 또 오늘 스튜디오에 또 귀한 손님 두 분을 좀 모시게 됐는데요. 김지경 기자께서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인터뷰 해주신 거 보셨겠지만, 네. 그 성소수자 당사자 이한결 씨 하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 그 이한결 씨의 어머니이자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운영위원이신 정은혜 님이십니다. 네, 그 지금 37년 차 소방관이시기도 합니다. 네, 두 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정은혜님부터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네, 저는 트랜스젠더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인 정은혜라고 합니다. 네. 소방관으로 또 지금 현역으로 또 활동을 하고 네, 계신다면서요? 소방관으로 3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이요? 이야, 죄송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이한결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당사자고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는 복잡한 정체성의 이름을 가진 쉽게 말하자면은 트랜스젠더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하지는 좀 않는 단어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좀 그런 용어들이 좀 어떤 것들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의 소속감을 느끼는 정체성의 용어를 좀 길게 말하는 편인데요. 네. 바이젠더는 제가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여성 혹은 남성 혹은 그 외에 뭐 흔히들 제3의 성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성별들 중에서 두 가지 젠더의 성별의 소속감을 느껴서 저를 바이젠더, 두 개의 젠더라고 소개하는 거고요. 예. 팬로맨틱은 소위 말하는 뭐 연애 감정이라든지 로맨틱함 이러한 끌림을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성별이든 어떤 성별인지 몰라도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한국어로는 뭐 범성애자라고 할 때 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 에이섹슈얼은 이제 A가 접두어로 무를 뜻해서요. 네네. 무성애자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성별에도 어떠한 사람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정체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거 자체로도 긴 단어긴 하지만 두 개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성별에게든 로맨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성별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를 나름대로 요약한 단어의 조합입니다. 사실 그 김지경 기자께서도 우리가 오늘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퀴어 퍼레이드와 네. 관련된 것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호주에 잠깐 한 석 달 정도 있었을 때, 그때가 마디그라 기간이어가지고 저도 그곳에 갔었어요. 갔는데 정말 뭐 시민들이 다 말 그대로 축제, 말 그대로 축제죠. 여서 정말 막 같이 이제 맥주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퍼레이드 하는 거 보면서 응원도 하고 뭐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소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그런 흥겨운 분위기를 저는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김지경 기자도 다른 나라에서 보신 적 있다면서요? 네, 저도 런던 프라이드에 갔었는데요. 그 대로변에 정말 많은 군중들이 다 에워싸고 하나같이 환호를 보내면서 너무 막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였던 거, 그거 하나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네.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걷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 경찰, 그 다음 선생님 차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집회고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나 뭐 이렇게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문화인 거고, 그냥 축제니까 즐기자 뭐 이런 거고 그냥 신나게 놀면 되는 거죠. 근데 한결 씨랑 그때 그 인터뷰 하면서 어떤 의미고 어떤 기분이었다는 거를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퍼레이드 가셨을 때 그 느낌. 제가 20대 초반 때 저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살다가 서울에 아는 사람들을 보러 놀러 왔다가 우연히 길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마주했어요. 그게 네. 2014년에 신촌에서 했을 때였는데 정말 퀴어 퍼레이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열린다는 건 이제 알리도 없는 상황에서 길 가다가, 이제 서울은 원래 사람이 많고 축제도 많은 곳이니까 신촌은 특히 그렇죠. 대학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써 있는 문구들도 인상 깊어서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게 성소수자 관련 축제구나. 내가 어렴풋이 들었지만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버린 내가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축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기구나 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워서 욕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을 광장. 때였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시청 광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부스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아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정체성이 크게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질감도 느끼고 그리고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해방감도 있었고 살면서 처음 겪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주변에 나와 그 성적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었던 똑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네. 만난 게 처음이었을 테니까. 비슷한 정체성은 뭐 밤중에 통화하면서 친구에게 털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공유되는 것이었는데 사소한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게 처음이었고 그것도 서울시청 광장이면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고 그렇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잖아요. 네네.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고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좋다. 저번에 인터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시끄러운 축제 현장에서 어머니한테 화를 내듯이 따졌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해방감이 드는 삶을 엄마 혼자 살았던 거냐 지금 나를 두고 나한테 왜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냐 예. 이런 식으로 괜히 분풀이를 좀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축제가 사실 될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으셨다고 어머니 들었거든요. 네, 2018년도에 네. 인천 퀴어 축제를 갔었는데 실은 퀴어 축제를 보통 가도 이렇게 저희 그 공간 안에서 성소수자나 비성소수자나 퀴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즐기지만 그 바깥에서는 또 혐오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고 해도 일종의 이제 바리케이트를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선들이 네.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고요. 그때는 실은 인천 축제가 처음이었고 네. 저희가 한 2,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2,3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벽을 배경으로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저희를 몰아 넣은 거죠. 둘러싸? 네, 그래서 그 몇천 명이 둘러싸고 저희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뭐 한 7시간, 8시간 하니까 저희가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해서 아이들하고 좀 부모들이 나갔다 오려고 하니까 나가는 건 맘대로 나가지만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러고 저희가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정말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잡고 막고 안경도 다 부서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근처에 경찰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건 백주 대낮에 폭행이잖아요. 그렇죠. 테러고 폭행이고 그렇죠. 린치죠, 그거는. 네. 백주 대낮에 저희 경찰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경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당당하게 하면서 저희를 때리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들어눕고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뿐만 아니라 밤에 저희가 밤까지 이제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밤에 깜깜할 때 퍼레이드를 하는데 저희 부모 모임 와서 깃발을 찢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경찰이 옆에 있었다면서요. 경찰이 근데 근처에 경찰이 그 장면이나 뭐 폭행 장면이나 뭐 가두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봤습니까? 당연히 봤죠. 경찰이 뭐라 그랬나요? 그때? 경찰은 못 본 척했습니다. 못 본 척했다. 네. 방관했군요.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제주 퀴어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철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하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했었죠. 네. 그런데 저는 그때가 정말 충격이었고 그렇네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 트랜스젠더인 걸 커밍아웃하고 나서 저하고 제가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그래도 힘내고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이런 뭐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하니까 그때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을 겪으니까 아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백주 대낮에 그 경찰도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이 고작 한 200명의 사람을 자기 맘대로 뭐 때리기도 하고 그 정말 엄청 큰 함성으로 욕을 하고 하는데 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밟혀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런 두려움을 계속 이 아이들은 느끼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퀴어 축제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압박감이나 공포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 사실 한결 씨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그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일상에서 느끼고 살아왔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짧았고 바지 입는 걸 좋아했고 교복도 바지를 입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변 어른들이 보기에 혹은 또래들이 보기에 쟤는 남자 같은 여자애 이런 식으로 보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사회 여성 혐오와도 맞물려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걸 핑계로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애들한테 또래 남자애들에게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도 다반사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트랜스젠더이고 나는 남자다라고 밝혀봤자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도 존중되지 않을 것이고 폭력만 가중되겠죠. 이런 식의 삶을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라고 어머니께 커밍아웃을 하고 수술을 한 후에도 이제 어느 순간 모습이 딱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과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모습까지. 그러한 과정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모르는 이제 한 20대 남자 무리 한 서너 명이 굉장히 저열하게 키득거리는 목소리로 남자야 여자야? 모르겠어. 벗겨보면 알겠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건 나밖에 없고 명백히 나를 향해 하는 말인 걸 알지만 나는 못 들은 채 하면서도 조용히 그곳을 도망쳐 빠져나가야 하는 이런 식의 삶을 숨쉬듯이 살았던 거죠. 숨쉬듯이 살았다는 거. 근데 사실 이제 뭐 어떻게 그 깊이를 저희가 감히 이제 짐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혐오와 차별은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대략 어느 정도 몇 분이나 그곳에서 함께 네. 현재 계시나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2014년부터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님 한 분, 두 분이 모이셔서 도대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고 네. 그래서 그런 그 당사자들 모임을 찾아다니다가 우리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답답한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한번 우리라도 모임을 가져보자 해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저희 뭐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은 좀 몇백 명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운영위원들도 한 10명 정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당사자들에게 부모들이 혹은 가족이 뭔가 지지하고 응원한다를 힘을 주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가족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좀 이해를 돕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퀴어 퍼레이드 때 저희가 프리허그를 주로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자 정도로 몇 명이나 올까 싶었는데 정말 프리허그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딱 안고 가는데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과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네. 그 친구를 막 보는 순간에 따로 대화가 필요 없이 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친구가 이렇게 몸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 나란 존재가 있어요. 그런 느낌? 그리고 저희도 그 사람 말은 그래 네가 어떤 사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그 느낌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물론 안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세상이 바뀔 때까지 잘 버텨주세요. 조금 더 많이 버텨주세요. 이런 말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느낌만은 그냥 그 존재를 그냥 알아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프리허그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저희도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죠. 근데 이제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나
인정이나 뭐 좀 응원과 사랑 이런 거를 또 못 받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네. 처음 어쨌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주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해주면 사실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실수를 또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님. 어머님도 아까 처음에 싸웠다 그랬었잖아요. 네. 네네. 저는 처음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여자아이한테 계속 연애 편지를 쓰고 그랬었어요. 유치원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고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중학교 때 레즈비언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동급생 중에 저 친구는 레즈비언이래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실은 저희 아이가 그럴 레즈비언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막상 저희 아이가 나는 남자야 혹은 그런 어떤 남성적인 성향을 보이고 나는 남자인 것 같아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여자로 사는 게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여자로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다고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면 안 돼. 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만약에 제 주변에 트랜스젠더를 봤다 그러면 이 아이가 트랜스젠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어렸을 때 내 아이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뭔가 힘들다라면 어떤 식의 도움이나 지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어떤 트랜스젠더 어떤 성 정체성이 한 뭐 4, 5세 이때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사 표시를 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꾸준히 지켜보다가 또 뭐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의사들하고 1차 성징이 나타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성에 어떤 호르몬을 억제제를 주고 또 같이 아이하고 이제 생각도 하고 살펴보다가 2차 성징 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트랜스젠더일 수 있겠구나 싶으면 그때는 반대의 성을 투여한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윤곽이나 골격들이 자리 잡기 전에 자기 어떤 본래적인 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술을 통하지 않고도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회에서 그만큼 그렇게 트랜스젠더를 주변에서 볼 수 있었고 우리가 트랜스젠더가 이상해라고 생각하기 이거 이미 그런 생각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살까를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아이한테 상처도 주고 좀 힘들었었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 이제 그 황대 씨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뭐 비교적 온전히 아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던가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를 수 저희 있죠. 아이가 다르죠. 생각하는 네, 다르죠. 시간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트랜스젠더라고 저희 부모 모임 가서 저는 레즈비언인 줄 알고 저희 아이가 그래서 같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무슨 트랜스젠더야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수술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좀 한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그러면 내가 많이 그 부모 모임을 가니까 이미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싶어서 그때 이제 그 몇 달의 간격을 두고 허락을 했는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성소수 레즈비언도 괜찮았는데 레즈비언도 그렇게 크게 막 뭐 되게 혐오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던 나였는데 엄마였는데 트랜스젠더였던 게 말하기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층위에 어떤 또 힘듦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의료적인 처치라든가 가시화되는 데 문제점을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방송 쪽으로 조금 돌아가서 네. 어쨌든 발단이 된 거는 이제 그 두 서울시장 예비 그렇지만 또 후보들의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 그런 토론회에서 그 것들을 얘기가 좀 거부할 나왔었잖아요. 수 있는 예. 그런 권리도 마땅히 그래서 존중받아야 그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셨을 때 어쨌든 이제 질문을 한 측이 있었고 대답을 한 측이 있었는데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를 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되었던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으니 권리도 거부할 권리. 거부 권리가 있다. 이런 발언은 너무 익숙해서 이렇다 할 상처나 충격이 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 정말 그냥 그런 말들은 길 가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타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흥이 없을 만큼 익숙한 네. 그런 표현들이군요. 그런 거. 네. 예. 굳이 왜라는 말로 시작되는 비슷한 내용의 말들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로는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네. 그건 어떤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정치인의 그것도 꽤 중요한 자리를 두고 그렇죠. 선거를 벌이는 토론회에서 또 이름이 없는 후보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정치인이 말을 했고 그 말이 파문을 일으켜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졌다는 게 일단은 조금 타격이 왔죠. 이 사람들 여전히 함께 살아가려면 멀었구나.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면 멀었구나.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여전히도 부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그 발언 내용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퀘어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로 하는 이제 아주 고전적인 이제 반대 그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지나친 노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 노출이라는 뭐 일부 노출에 대한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거기 가면은 뭐 정말 뭐 다 벗고 돌아다닌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프레임을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뭐 사실은 이렇고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 보통 한국에서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면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 보통 6월 늦어지면 이제 7월에 열리기도 하죠. 예. 한참 더울 때기 때문에 그때는 어지간하면 모두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름에 열리는 축제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긴팔 긴바지 아주 꽁꽁 여맨 옷차림을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브라질의 리우, 뭐 카니발 이런 걸 떠올렸을 때도 노출이 있는 화려한 옷차림이 축제에 조금 더 이미지에 가깝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날씨라든지 혹은 좀 더 화려한 화장 혹은 장식이 많은 옷차림 이런 게 겹쳐지면서 쟤네는 다 벗는구나 이런 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노출도만 따지면 그 신촌에서 하는 그 물놀이 축제가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죠. 물총 쏘는 거 그게 훨씬 노출도는 전 더 심하지 않나 이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들은 이미지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으니 일단 나에게 들어온 너희는 음란하다는 프레임을 끝까지 갖고 가겠다. 그때 한결 씨가 인터뷰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데 있으면 가보고 싶다. 저희들이 농담으로 어디냐 이러면서 종종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그냥 심지어는 그런 루머도 많아요. 퀴어 축제에 가면은 동성애자들이 때로 모여서 수십 명이 난교를 하고 있다더라. 이러한 루머도 있어서 정말 축제를 뭐 20년 가까이 다녀본 정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저도 몇 년은 다녀봤으니까요. 보면서 전국의 축제를 여러 곳 가봤지만 대체 우리나라는 고사하고 어느 나라에서 그런 노출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그 정도면 호기심이 일어서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제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줘라. 왜 당신들만이 그 상상 속의 축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런 사회적 담론이 또 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 와중에 참 안타깝게도 어쨌든 성소수자 두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참 심경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조금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진행한 거는 그 사건이 그 두 분의 그 비극적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알려지기 전에 두 분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해 주실 때는 뭐 엄청 어머니도 씩씩하셨어요. 근데 변희수 하사 그 네네네. 빈소에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거기서는 진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네. 그 프레어그를 할 때 꼭 조금만 더 이 사회가 좋아질 때까지 견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몸으로 또 이제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전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짐작을 좀 해봅니다. 아마 그때 촬영을 했을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부고가 하나 적었을 때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의 개인적인 일을 저의 개인적인 그 생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저도 그 부고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는데 심지어 부고를 연달아 접한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부고를 듣고도 잠시 멈칫멈칫하고 계속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그러면서도 일상을 평소처럼 살아내야 한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희수 하사의 부고를 전에 듣고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고 나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난 오늘 돈을 받은 이 일을 끝까지 잘 해냈으면 좋겠다. 하루를 안전하고 멀쩡히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날의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 부고를 들은 게 그 하루의 전부였던 것냥 아무런 기억도 없고 그 다음 날부터의 기억이 버텨내자 하다가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성 정체성을 비슷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외하면은 뭐 변희수 하사의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언론에서 본 게 몇 번이 전부인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다고 싶다가 이건 한 사람이 죽은 일이기도 하고 이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일부가 죽은 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언론에서 관심을 주었기 때문에 부고를 내가 전해받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몰랐던 부고가 더 많았을 텐데 네네. 내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나도 남들이 모르는 그 부고 중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지금 이걸 걱정할 만큼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현실은 나한테 이걸 무너지게 할 만큼의 충격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희수 하사만 해도 그랬고 저번에 촬영할 때는 그때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천 퀴어문화 축제에서 저도 이제 폭력을 당했고 그때 이제 경찰이 거의 한 이 정도의 거리에서 저를 빤히 보고도 그러니까 주먹으로 얻어맞는 저를 보고도 그리고 끌려가는 저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찰 수백 명을 뚫고 나와서 몇 명의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저를 구해서 바리케이트 안으로 데리고 가려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성소수자 당사자 몇 명 중 한 명이 김기용 씨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힘들긴 했죠. 근데 계속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슬퍼하기만 하면 결국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냥 죽어서 사라지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고 존재했다고 사람들에게 기억이라도 되고 싶은 게 네.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덜컥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하죠. 또 연달아서 어쨌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운영 극작가님도 사망을 하셨고 또 김기용님도 그러셨고 변인사사마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실은 저희 엄마들은 그렇게 아는 척하기도 두려워요. 그게 또 트리거가 될까봐 잘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텐데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또 저희도 걱정이 되잖아요. 네. 전 지방에 있고 얘는 또 서울에 있고 하니까 전화를 제가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뭐 해? 뭐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에서. 그래서 엄마가 왜 전화했는지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땐 얘기를 했죠. 너 진짜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특히 변이수화사까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슬프고 뭐 아프고 그런 감정보다 살이 정말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많이 아팠어요. 연달아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변이수화사를 저희 부모 모임 와서 밥도 한 끼 먹고 가고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팠죠. 너무너무 아팠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변이사사의 뭐 건을 두고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데 자신의 벽을 허물어서 세상의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라고 썼더라고요. 그 말이 저희는 너무 와닿고 아팠고 고맙고 미안하죠. 저희 오늘 그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입법안이 나온 게 꽤 오래됐었고 꽤 자주 올라왔었는데 계속해서 국회를 그렇죠. 통과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2007년에 처음이었으니까. 그게. 저희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바뀐 경험이 없다 우리는. 그전에도 바뀌지 않았고 아주 어렸을 때도 바뀌고 지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혐오의 어떤 강도는 더 드러나는 건 세고 그런데 과연 바뀔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그걸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최소한 혐오 어떤 차별금지법을 뭐 흔히 어떤 중개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모든 것에 말도 못하게 한다. 어떤 언론의 자유나 그런 거하고 충돌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공공 분야나 교육이나 취업이나 그런 데에서라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거 하나가 안 되니 정말 힘들죠. 최근에 어떤 칼럼에서는 보니까 그 언론에서 그런 혐오차별 댓글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걸른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만 있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삭제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언론 뭐 자유와 충돌하지 않게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혐오를 하지 않도록 그런 입법도 다 돼 있고 그런 것들 근거들은 우리 필요한 거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최소한의 어떤 법적 근거는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의 차별을 계속 어떠한 류의 차별 어떤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끝까지 차별해야 돼. 이런 논리에 계속 우리는 떠밀려 가고 있어야 하나. 그렇게까지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어떤 법적 여건이 그렇게 보잘것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하는가? 저희 뭐 개신교 얘기도 했었고 보수 개신교 얘기도 했었고 정치권의 그 어떤 표계산, 뭐 정치적인 논리, 정치공학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필요 없고 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에게도 그렇고 그건 정치권에게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치권에는 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굳이 알아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지도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들이 삶에서 겪는 아주 소소한 익숙한 장벽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지금은 남자 화장실을 가지만 남자 화장실을 가더라도 소변기만 있는 곳이라면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남성기 재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화장실을 미루고 바깥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고 방광염 트랜스젠더가 방광염을 앓는 경우 너무 흔할 정도로 이런 화장실 문제를 겪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다른 이슈에 비하면. 그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적어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제 벌어지는 범죄와 그로 인한 안전과는 별개로 화장실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차별금지법도 같은 맥락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나 자신으로 차별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더 나서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그런데도 그렇죠.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네. 이 약육강식으로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 것 같으면 실은 국가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알아서 살면 되죠. 근데 전 국민이 세금을 내고 법을 만들고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 폭력이 아니라 품위 있게 조정을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의 기능은 그 약한 사람을 좀 북돋아주고 강한 사람에게 조금 더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지우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나 사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약한 사람은 계속 너희는 보기 싫으니까 저쪽으로 치워라. 불편하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너희를 보기 싫어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건 어떤 기본적인 국가나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걸 정치인들은 어떤 뭘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얘기도 하셨고 방광염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을 침해당하고 있는 거고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그런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이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어야 되는데 그걸 마치 뭐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번엔 좀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있어 봅시다 뭐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 뭐 국민적 합의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높게 나오거든요. 자기네들만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저희가 아까 스튜디오에서 통계 자체가 없는 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미국 통계를 가지고 뭐 추산을 해보는데 트랜스젠더 비율 같은 경우도 그 2017년 미국 연구를 보면은 10만 명당 390명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거의 대입해보면 20만 1,317명 이렇게 고대 연구팀에서 추계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적은 수치인가?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되나? 그리고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계속 이렇게 외면해도 되나? 그 사실 아까 이제 화장실 같은 그건 이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뭐 성별 전환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이런 절차와 제도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2018년에 성별정정 신청을 처음 했고요. 네. 2018년 10월에 했고 다음에 4월에 기각을 당하고 기각을 당했어요? 네, 한 차례 기각을 당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그해 8월쯤에 넣어서 이제 같은 해 10월에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성별정정을 됐고 정말 저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만난 판사분이 저에게 소위 말하는 혜량을 베풀어 주신 경우였어요. 당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냥 정말 훌륭한 동료 시민인 것 알겠다. 왜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니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런 한 태도로 어떻게 보면 꽤 흔쾌히 감사할 정도로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셨고요. 이전에 기각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결문이랄 게 없었어요. 그냥 기각 한 줄. 기각 사유가 제대로 그게 판사 마음이군요, 지금 그러면. 네, 정확한 기준이 없고 어. 대법원에 예규가 있긴 하지만 그 예규보다 조금 더 진보한, 예를 들면 저 같은 케이스처럼 원하는, 그러니까 바꾸고자 하는 성에 성기를, 외부 성기 성형을 뭐 수술을 받을 것, 대법원 예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자궁과 난소 접수를 한 경우에도 일단 생식 능력이 없어졌으니 트랜스젠더의 수술을 뭐 한 것으로 인정을 하여서 성별 정정을 한다, 이런 판례가 쌓여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만났던 판사분은 이 사실을 아예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판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대법원 외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통과가 된 사례가 있다. 아니, 자기는 대법원 얘기만. 그러니까 이건 정말 판사의 재량이고 누군가의 삶이 한 사람의 재량과 성향에 달렸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규나 제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기의 유무, 네. 생식 기능 정도. 생식기 뭐 이제 이걸로만 거의 규정 지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정한 그 판사님이 실은 저희가 서류를 한 두 번째 냈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서류는 똑같았어요. 같은 서류에 어떤 판사는 안 되고 어떤 그렇죠. 판사는 네. 그것도 되고. 좀 재밌었고 그렇네요. 또 생식 기능을 굳이 그 제거를 해야만 성별 어떤 정정을 해준다는 것도 뭐 유엔 같은 데서는 그런 국가에게 어떤 성별 정정을 위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건 국가의 야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호르몬 처치나 이런 부분 갖고 충분히 그 사람의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성 정체성을 인정을 해주고 굳이 생식 기능을 제거를 해야만 제거하면서까지 네가 간절해야만 널 인정해주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뒤떨어진 발상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출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생식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출산도 가능한데 실은 좀 여담 같지만 우리나라 정말 출산율 줄어든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퍼붓는데 정말 많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목숨들도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도 있고 또 아이들을 못 낳게 하고 이런 것도 뭔가 안 맞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어떤 행복 조건도 있지만 국가가 좀 앞뒤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아마 이제 일요일에 방송 이후에 지금 이 화면이 나갈 텐데 오늘 댓글창에는 또 얼마나 또 비인격적이고 공격적인 댓글들이 몇 개나 달렸을까도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우려되기도 합니다만 네. 혹시 지금 그런 댓글을 달다가 지금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댓글 다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예. 어디. 그리고 저는 아까 너무 충격적인 게 뭐 하늘의 법이 뭐 인간의 법 뭐 이런 얘기 했다는 분들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공식 레퍼토리죠. 네. 그렇죠.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 집합 금지 명령 어겼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죠. 네. 교회법,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또 벌써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또 두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쨌든 주목했던 건 시작은 이제 정치권입니다만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편협하고 배타적이었나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하나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은 일부 세력들의 어떤 이익 내지는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밀려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 좀 생각하시는 바 내지는 좀 희망하시는 바 뭐 이런 거 좀 끝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시죠. 저번 인터뷰 때도 했던 얘기 같은데 제가 14살 때 네. 처음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왔고 네. 지금은 제가 그 나이에 딱 2배인
28살이 됐는데 그렇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죠. 예. 지금 14살인 분들 중에도 저 같은 성소수자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제 나이가 되기 전에는 뭐 이것도 엄청 넓게 제 기준에선 넓게 잡은 거긴 하지만 그분들이 저의 나이가 되기 전에는 부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정치권이든 소위 말하는 여론 민심이든 언제까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그 죽음 이전의 삶을 언제까지 무시하고 없는 것 취급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에 죽었든 살았든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예.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는 정치인들이 그 천박한 장사꾼처럼 머릿속으로 푹 계산하지 말고 할 일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큰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을 뭐 대변한다고 표를 계산하면서 하는 정치인이 과연 끝까지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좀 돌이켜서 정치인 본연의 책임과 권한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속이 시원해. 네. 사실 저희 어머니 말씀이 진짜 제 생각은 너무너무 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클로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이 좀 빠른 답을 좀 해주시기를 저희도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스트레이트를 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이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정은혜 어머님 그리고 우리 한결 씨 두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스트레이트 후 거의 좀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진행해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 가는 줄은 몰라. 예, 두 분의 정말 미처 우리도 상상만 했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화두들을 던져 주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시민들은 또 이런 차별이 없어지는 사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본방사수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36번째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